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아 전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 두 분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의힘 선대위가 해산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메모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또 저와 가까운 분들이 선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걱정 끼치지 않겠습니다. 네, 오전 11시부터 35분 남짓 진행된 기자회견, 선대위를 해산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아예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체제로 나가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좀 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두우십니다. 네, 어쨌든 지난 12월 6일 선대위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지율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건 분명한 거고요. 선대위의 작은 부분이었지만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반성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저렇게 이제 후보가 선대위 해체라는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변하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쇄신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그 부분을 좀 읽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무튼 그동안 당대표와의 내홍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관계도 있었고 해서 이런저런 껄끄러운 문제들이 다 노정이 됐었는데요. 오늘 권영세 이제 선대 본부장이 되겠죠. 선대 본부장이 좀 전에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체제로 나갈지는 내일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있었던 메모드 선대위가 해산이 되고 실무형 선거대책본부 형태로, 그래서 저희 공보단도 어떤 형태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내일 이제 실무적인 선대위 모습이 나오면 또다시 국민들한테 좀 보고 드리고 그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과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깜짝 합류부터 이렇게 사퇴까지 그 과정이 참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달여 만에 이제 선대위에서 물러나게 된 김종인 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앞으로도 좀 많은 조언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좀 박한 평가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낮다, 그리고 비전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봄, 여름부터 해서 소위 말하는 별의 순간이라는 걸 얘기를 하시면서 지난 11월 말이 되나요? 이제 울산 회동까지 해서 이제 합류하는 극적인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최근까지 12월 6일 선대위 출범 이후 사실상 김종인 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위원회죠.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선대본부를 지휘를 해 오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선대위원회 이제 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 주셨던 부분도 있고 했는데 이제 떠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연기 발언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얘기들이 좀 있었고 어제까지는 사실은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종합적인 책임과 사태에 대한 얘기도 발표가 되면서 혼선의 과정이 좀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동안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재건되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해오셨고 특히나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도 본인이 이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떠나면서도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셨고 국민의힘이 이제 다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렇게 박하게 평가를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른으로서 좀 더 좀 넓게 생각하시고 평가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결론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박하게 평가하시는 거는 그동안 보여주셨던 김종인 위원장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달라서 저는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선대위 개편 얘기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김종인 위원장은 있고 아래를 많이 바꿀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좀 실렸는데 어제 오후부터 해서 오늘 오전에 결단까지도 김종인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이제 사실상 경질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박정하 전 단장께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이 마지막 결별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30분 전에 기자회견 30분 전에 전화를 해서 이제 사실상의 경질 통보를 했다라는 부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달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결별 자체가 아름다운 이별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이별은 아니죠. 일종의 배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또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 입장에 있어서 사실상 배제를 당했다. 따라서 본인이 배제 당하기 전에 내가 해촉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만둔다라면서 선제적으로 사퇴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마지막까지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진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 마지막까지 고심에 고심을 한 것 같아요.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이제 집거하면서 선대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고민했는데 크게 보면 이제 관리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안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슬림형, 실무형 선대위로 갈 것인가라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도 빼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빼고 홀로 서기로 갈 것인가. 이건 이제 고민했는데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홀로 서기를 한 것이죠. 홀로 서기를 한 이유는 같이 간다면은 계속해서 끝없이 내분에 휩싸일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렵더라도 홀로 서기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선택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패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분열해서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을 넘어서 김종일 총괄 선대위원장하고도 이제 갈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립과 갈등의 전선이 이제 이준석에서 김종인까지 이제 확대됐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파생 효과가 뭐가 있냐면은 중도 외연으로 확장이 안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하면 현실적으로 2030의 지지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도 선대에서 이미 빠졌지만은 확실하게 더 빼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 민주화, 약자와의 동행 이런 것들을 내세워 가지고 사실상 진보적인 행보를 함으로 인해서 중도 쪽에 소구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호남 쪽에도 좀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되니까 2030 그리고 중도 호남으로서 이제 외연 확장이 다 차단되는 그런 이제 고립되는 결과가 나왔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로는 결국 본인이 6070 내지는 이제 강성 보수만으로 결국은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35%만의 자체 진영 가지고는 승리하기 어렵고 35 민주당 그리고 또 국민이 갖고 있고 여기에다가 중도의 30%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싸움인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보수에서 이탈 세력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안철수란 지금 대안 세력이 있기 때문에 보수에서 이탈 세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출소로 인해서 거기에서 또 분열되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의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그 같은 어려움을 윤석열 후보가 모르진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단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그동안에 김종인 전 위원장, 이준석 대표의 시선이 너무 많이 쏠리다 보니까 후보가 안 보인다. 이런 지적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 결단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보셨듯이 뭐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에서는 공격하듯이 무슨 상황이냐 아니면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있으면서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더 많이 돋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게 굉장히 선대에서는 노력을 하고 후보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
국면에서 후보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더 돋보이는 내지는 주연이 후보가 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후보를 돕는 조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진 상황으로 좀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후보의 리더십이 훼손되는 상황까지도 가서 저는 불가피하게 작년 6월인가요?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이제 정치 무대에 왔을 때 있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다음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사실은 가는 길에 대해서 오롯이 그동안 지지를 해줬던 뭐 당원 지지자분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판단을 해줄 몫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이 오늘의 결단이 뭐 옳았다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평가하기 전에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윤석열 후보와 그다음에 국민의힘 선대본부를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국민 여러분께 들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한번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선대위 해체라는 이 극약 처방을 내린 뒤에 이준석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좀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의총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좀 거세질 것 같은데 이 대표는 사퇴 안 하겠다라고 선 긋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계속될수록 국민의힘에겐 부담일 텐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려움의 강이 더 확대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선대위를 전면 해체하고 재구성을 했지만은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도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 또는 윤석열 후보 측과의 갈등이 벌어진다면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루에도 뭐 여러 군데 방송에 출연하면서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메시지 자체가 사실상 윤석열 후보 또는 이제 윤석열 후보 측과의 갈등을 계속 양산해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3선 이상의 중진들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사실상 사퇴를 하라고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취소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만나면 결국 싸움이 되고 그러면 또 양측의 갈등이 또 노출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의원총회가 열리기로 돼 있다고 하지만은 과연 그대로 열릴지 제가 볼 때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 의원총회가 초선들 중심으로 열리면은 당연히 이준석 대표 책임론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는 내가 뭘 잘못했느냐?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도 내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선대위 전면 개편 그리고 슬림형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럼 내 말에 맞는 그런 결과인데 왜 나에게 대해서 책임 묻느냐라고 또 싸움이 일 거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은 윤석열 후보에게는 엄청난 부담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준석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워낙 그 견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이것을 60일 남은 이 상황에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뭐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대표는 뭐 못을 딱 받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뭐 초재선 의원들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중진 의원들 모임이 있어서 이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그게 꼭 좋은 모습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도 역시 본인이 전혀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당원 당규의 절차에 잡혀 있는 그 규정 과정을 따져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저는 선대위가 기왕의 선대본부 체제로 줄어들고 이 안에서 대표가 해야 될 일이 사실은 대표가 들어오실 일이고 전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선거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당 대표가 당 대표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선거라는 대통령 선거라는 가장 정당으로서 중요한 선거에 좀 도움을 주는 모습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부 불만이 있는 분들이 사퇴 요구를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대표도 전향적인 모습으로 좀 돌아오고 당내에 있었던 분란들도 너무 이런저런 얘기가 안 나가게 당에서 수습을 해서 이준석 대표도
대표로서 선거에 어떤 역할을 하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지금 현재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기간에 좋은 모습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선이 잘못되면 저는 국민의힘의 이 존립 기반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대선이 잘못되면 지방선거 결과도 뻔한 상황에서 저는 다음 수순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당을 지켜왔던 당원들의 바램과 다른 행동과 말들이 나오는 거는 저는 당원으로서 좋지 않은 일이라 이런 점들을 당의 구성원들 모두 특히나 대표도 그런 점을 좀 감안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첨언을 하면요. 네. 윤석열 후보가 당면한 가장 큰 적은 저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월 29일부터 설명절 연휴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밥상머리 민심을 통해서 전국적인 여론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시간이 없어요. 그 사이에 선대위를 정상화시키고 가장 본인이 지금 부족한 부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책과 공약, 비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놔야 되는데 예. 만약에 이준석 대표하고 계속해서 갈등의 전선이 확산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을 만회할 길이 전혀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지율이 더 하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심지어는 안철수 후보한테 뒤지는 그런 가능성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역대 선거에서 다 봤듯이 후보 교체론이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했을 경우에 본인이 이긴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을 제가 볼 때는 아예 차단하고 본인의 길을 가는데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중에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 그 법정 토론 관련해서 그동안의 토론 횟수를 놓고서 두 후보 간의 견해가 좀 엇갈렸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 기존의 법정 토론 3회 이상 충분히 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중에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좀 포인트는 된 것 같아요. 토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정략적으로 공세를 펴기 위해서 토론회 안 한다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토론의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의 시간에 맞춰서 토론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후보가 직접 법정 토론의 3회로는 부족하고 토론에 언제든 토론에 준비하라는 실무진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조만간 양당 내지는 내 후보의 토론이 관련해서 이제 신문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토론회가 열릴 수 있다고 보고요. 네. 토론회를 통해서 그동안 후보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국민들이 어떻게 갖고 계셨는지, 그다음에 각 후보들이 각각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이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 비교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이번에는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혼란을 거듭하는 동안 민주당은 원팀 행보를 경고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와 광주를 찾았습니다. 관련 내용 이야기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이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지역이 상생하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상생과 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일 또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해낼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네, 지금 듣고 온 두 분 같은 경우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명락대전, 명락대척, 갈등 그 대척점에 서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손을 맞잡고 특히 국민의힘이 이런 집안 싸움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들이 조금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광주를 같이 방문한 상황인데요. 특히 유승민 후보나 앞서서 유승민 전 의원이나 그리고 홍준표 의원과 교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또 대비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저절로 지금 대비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위 홍준표, 3위 유승민 후보가 여전히 지금 돕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준석 대표마저 또 그리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빠지는 이런 난국인데 지금 이제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 두 전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치열하게 격돌했던 그렇지만 이제 이 두 전 후보가 모두 합류를 했어요.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공동으로 맡아가지고 지금 이제 광주 호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광주를 방문해서 같이 이 공약을 발표하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엄청나게 그림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세균 전 총리까지 합류했기 때문에 일단 호남은 단단하게 묶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60%대에 지금 머물고 있지만은 이런 행보가 계속이 되면 될수록 제가 볼 때는 조만간 70%를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70%가 넘으면은 이게 이제 호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제 호남민들이 가장 많이 있는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지지율이 상승하거든요. 지금 이제 지지율 변동 추세를 보면은 이미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전에는 서울에서 굉장히 졌는데 역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역전 추세가 더 강화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중도층 내지는 무당층에서도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40%에 육박하는 그런 양상의 지지율이 4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민주당 내부에서는 물론 이런 원팀 행보도 강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홀로서게 나선 윤석열 후보를 바라보면서 방심 경계령이 지금 내부에서는 또 내려진 것 같습니다. 오만한 자세를 보이지 말아야 되고 역풍이 될 수 있는 작은 구설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당내에서 이제 방심 경계령이 내려진 상황인데 굳히기에 들어간 이 후보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집중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만한 것 우리 국민들이 아주 싫어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이 부동산 문제에 더해서 이 오만한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따끔한 그런 질타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고개를 쳐들면 안 된다.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순히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그런 책략으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하늘처럼 모시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후보는 물론이고 모든 선거 운동을까지 마음에서 행동까지 다 이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꼭 강조를 하고 싶고요. 역시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말 실수입니다. 지금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선거 전체 양상이 출렁이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위기를 맞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이제 본인의 막말 또는 뭐 실언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이 말 실수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이제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캠프 관리를 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냐 후보만 잘한다고 이게 중요해 끝난 것이 아니고 캠프의 구성원이 또 실수라면 그게 바로 또 후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캠프 구성원 모두가 후보처럼 자기 관리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첨가한다면은 역시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국난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거티브전의 싸움으로 계속 가기보다는 정말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민생 경제 정책과 공약을 내놓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어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하나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 정책을 좀 검토해봐라라는 얘기였는데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한다는 이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화끈하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사실 정책이나 공약들이 이런 주목을 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흥미를 끌거나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지는 못하는데 이런 공약들, 정책들이 좀 시사하는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미 한번 좀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탈모 공약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은 심는다? 뭐 이런 탈모 공약 방향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의 유권자들은 이런 내 이익과 관련한 실용적인 뭔가의 공약을 많이 찾고 이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는 게 확연히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뭐 그게 어떤 후보군 간에 이런 선거의 아이템, 이슈, 그다음에 문화 자체가 이렇게 변해갈 수 있는데 이제 적응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제 내일인가요? 뭐 이에 관련해서 다시 토론회 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건강보험 기금이 뭐 이렇게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과연 뭐 이렇게 호응이 있다고 해서 저렇게 공약화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일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게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탈모 문제를 해결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저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지금 그거 아니어도 정말 중증 치료를 하는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분들도 있고, 저런 식으로 따지면은 또 다른 뭐 국민 건강과 관련한 모든 거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포퓰리즘성으로도 바뀔 수 있는데 예. 과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어떤 판단을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조금 나은 상황이 되니까 지난 연말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걷어들이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또다시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표만 쫓아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는 앞서 제가 뭐 실용적인 선거 문화하고는 또 다른 면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예. 판단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전의 양면이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걸 표만 쫓는다고 그렇게 폄하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그런 자세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나선다면 표를 계속 잃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대상이 1,000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2030도 상당 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국민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필요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탈모 같은 경우 지금 질병으로는 분류가 돼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면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는 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제 그게 정치권의 몫이죠. 따라서 그럼 이제 본인 부담률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이제 다시 정해야 되겠지만 국민 대중이 원하는 이런 부분을 외면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현실화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냐라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론의 반응을 보면은 만약에 공약만 지키면은 링컨이 와도 나는 이재명 찍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잘 내놓은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볼 텐데요.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가장 공을 들이고 또 표심을 읽기 가장 힘들다는 2030 세대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CG를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우선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입니다.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려나가고 있고 지금 그 뒤를 안철수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잇고 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전에 저희가 뭐 두 가지 경우 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내홍을 받고 이에 따라서 선대위가 이제 오늘 해산되는 과정까지 봤는데 지금 2030들이 보여주고 있는 저것들이 사실은 여기에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에 반해서 원팀이 강조화되고 이게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뭐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한테 찾아갈 수 있는 탈모 공약이라는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여기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나 그다음에 2030들이 그동안 고민했던 공정과 상식이 윤석열 후보한테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실망감으로 표출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오롯이 극복해서 국민들한테 2030 세대들한테 또다시 보여주는 면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판단이 또다시 나올 때까지 저희가 노력하고 또 깎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배종호 세연대 교수, 박정하 전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